손탁 호텔인데요. 이제 이 호텔은 솔직히 지금 자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동길 한가운데 가면 손탁 호텔 터라고 남아있는데,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김민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김민정이 맡은 후도 희나 역을 맡은 사람이 실제 모델이 이 손탁 여사예요. 좀 잘렸네. 여기 손탁 여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독일계 프랑스인인데 러시아 공사관의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당시 이제 아간 파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냈던 고종이 이제 손탁 여사를 되게 그러니까 손탁 여사를 되게 좋아해서 등용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맺었는데, 삼국 간섭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이제 간섭이 들어와서 청나라에서 일본이 이권 침탈을 저지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갖고 고종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딱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친러 정책을 폈는데, 그 과정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사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그 고종이 가장 그 러시아 쪽에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손탁 여사가 옆에서 많이 보필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서구 열강에 그 앞장서서 우리나라 이권 침탈을 가장 활발하게 도왔다라는 평가가 있고, 아니면 이제 어차피 이제 저희 나라 같은 조선 같은 경우 유린을 당하게 생긴 그 판도에서 고종이 이제 외롭게 외교 줄타기를 할 때 손탁이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사교의 장을 열어주기도 했고, 이제 뭐 4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 언어가 힘들었던 고종에게 외교관 역할을 해줬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해요. 실제로 이 손탁 호텔이 드라마에 나왔던 글로리 호텔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서 쿠도 희나가 했던 역할을 보면 이제 곧 손탁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희나 역을 맡았던 김민정이 이제 뭐 문서를 비밀리에 전달을 해준다든가, 이제 외국인인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살짝 거기서는 일본인으로 설정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외국인 신분에서 고종의 독립운동부가 있는데, 이제 고종의 밑지를 받고 생겨난 독립운동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 이런 걸 손탁이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의료 활동을 돕는 역할로 이제 쿠도 희나가 이제 활약을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정동길에 가면 이제 손탁 호텔의 터가 있는데, 이따가 지도상으로 한번, 지금 지도상으로 한번 볼까요? 좀 크기가 작게 나와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덕수궁 위치가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 위치가 여기 있고, 이쪽이 정동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동길 한가운데 손탁 호텔인데, 지금은 이화 여자 고등학교 자리가 이제 손탁 호텔 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덕수궁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제 고종은 아간 파천 이후에 이제 황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황궁을 결정합니다. 황궁을 결정하는데 경복궁으로 가기에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솔직히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자리에 다시 가는 것도 원치 않은 거고, 이제 고종이 어디를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불탔던 경복궁을 대신해서 사용했던 덕수궁으로 갑니다. 원래 이름은 경운궁인데 근대화 시기로 오면서 이름을 덕수궁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쪽으로 덕수궁으로 이전을 하면서 황구단을 지어요. 저 황구단은 지금 현재 조선호텔 앞에 있는데요. 황구단의 의미는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이제 인정을 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하늘이 내려주는 곳이다 라고 해서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국에 천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저 황구단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규모는 좀 더 크죠. 그래서 어쨌든 그 황구단에 황구단을 성대하게 크게 짓고, 그리고 이제 돌로 만든 붓도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만들어요. 소공동이 소공주의 집이란 뜻인데, 태종의 둘째 딸이었던 공주의 집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한국에 이제 군대를 파병하면서 이제 사령부를 딱 둬야 되는데 그 장소를 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곳을 골랐는데 공주의 집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소공동이 중국 사령부가 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곳으로 변모가 된 거죠.
그리고 소공동이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이 동네다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관념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소공동에 그 사신이 접대했던 곳을 다 허물고 저 원구단을 만들면서 중국에 대한 사대를 완전히 접고 우리는 자주적으로 가겠다라는 그 뜻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구단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황자가 된 다음에 광무개혁을 실시하는데 광무개혁의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렇게 딱 대한국은 자주국이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대한국의 국제를 마련하고 이제 황제로서 즉위를 하면서 대한제국 1897년 대한제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 이 건물은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인데요. 덕수궁이 위치한 이 정동길은 지금 러시아랑 미국이랑 이렇게 프랑스 공사관밖에 안 적어놨는데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외국 애들이 모여있는 공사관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 근대식 문물을 어느 정도 체험을 하고 정동길에 있는 근대식 건물들을 보다 보니 자기도 이제 근대식 건물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갖고 덕수궁 석조전을 만들었는데 이 완공 시기가 딱 1910년이었어요. 대한제국이 1897년에 만들어졌다가 1910년에 한일 병합을 통해서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작점과 끝점으로 딱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물을 넣어봤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덕수궁에는 석조전 외에도 이제 근대식 건물을 많이 만들었는데 고종이 이제 가회라고 커피를 많이 즐겼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손탁호텔이 최초의 커피숍이 생겼던 곳인 것만큼 이제 고종이 커피를 즐겼는데 덕수궁에서도 커피를 마시고 싶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덕수궁에 가면 고종이 커피를 마신 근대식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덕수궁은 조금씩 근대식 건물이 많아졌는데 옛날에는 더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 거기도 위치가 작아지면서 현재로 남아 있는데요. 그 덕수궁 속조전은 딱 올라가서 이렇게 딱 내려다 봤을 때 좌우대칭이 맞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놀러 가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덕수궁 석조전 현재 지금 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서 들어가서 보면 해설사 분들께서 설명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놀러 가기 딱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역사에 대해서 문헌적인 얘기도 재밌지만 이제 실제로 미술사나 고고학 같은 걸 공부할 때 그 일종의 뭐 건축물 양식 같은 거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서양 미술사라든가 동양 미술사 같은 거를 들어보면 건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황구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황구단이 이제 팔각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거는 조교적인 의미로 어느 정도 신성한 지역이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일부러 8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팔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이 화재로 불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중요한 건물들에게는 건물 맨 위에 천막 끝에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 요게 잡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물 형태의 모양을 띄워놓는데 저게 화재나 아니면 재앙을 막아준다는 그런 형태로 상징적인 의미로 있습니다. 덕수궁이나 경복궁을 가거나 뭐 절에 가도 저런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덕수궁 석조전 같은 경우도 사실 건축물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근대식 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건축 양식이 그리스 신전 양식을 본땄어요. 여기 이렇게 위치에도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있고 이 양식을 보면 이오닉 양식이라고 해서 그리스 기둥 양식 3가지 중에 하나인데 잘 보면 여기 기둥 2개는 이렇게 이 기둥 메인 기둥들에는 베흘림 양식이라고 엔타시스라고 해서 배뚱뚱이 기둥을 보여주는데 멀리서 봤을 때 기둥이 어느 정도 오목하게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렇게 중간에 뚱뚱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리스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대 석조전을 저렇게 만든 이유는 왕실의 위험을 좀 어느 정도 살리고 근대 그러니까 신전의 형태를 띠므로써 왕이 사는 곳은 신성한 곳이다 라는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도 그리스 신전을 본따서 만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직접 가서 봤을 때 이런 요소들을 알고 가서 본다면 더 재미를 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쪽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래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책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에 일제강점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일제가 우리한테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 이후에 짓기 시작을 해서 1908년에 완공이 돼서 1987년까지 형무소로 사용이 됐습니다.
서대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서대문 형무소로 만들었는데요. 일전에 맨 처음에 무학대사가 서울을 도읍으로 설정할 때 서울이 참 좋은 곳인데 3,000명의 총각들이 울면서 갈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통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설이 이제 내려왔던 것 같아요. 1910년대는 데라우치 총독에 의해서 무단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무단 통치 시기에는 헌병경찰 제도라든가 아니면 조선 태영령 같은 이제 어느 정도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시작하는 정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품어져 나오기도 하고 이제 무력으로 이제 진압을 하니까 힘들어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데라우치 총독이 부임했을 무렵에 1907년에 만들어진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비밀결사 조직입니다. 안창호 양기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조직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는 사건을 만드는데 실패로 끝났죠. 근데 여기에 화가 났던 데라우치 총독이 비밀리에 조직되어 있었긴 하지만 이제 안창호 열사의 이제 사촌 동생을 시작으로 105명을 잡아들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백오인 사건인데요. 백오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서대문 형무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당시 서대문 형무소는 지금 형태의 4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동양 최고의 크기 규모를 자랑했다고 해요. 무단 통치를 시작하려고 했던 일본이 많은 사람들이 식민 통치에 반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규모로 형무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 정책에 시달렸던 이제 많은 조선 사람들이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그리고 이제 아이고라고도 할 수 있는 1919년에 3.1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3.1운동이 시작되면서 한꺼번에 3,000명이 잡혀 들어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3,000명을 모두 수용할 정도로 서대문 형무소의 크기는 매우 컸다고 합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담긴 책도 있는데 이광수의 무정은 좀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죠? 근데 무정은 아니고 비슷한 제목의 무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무명을 보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어느 정도 잔잔하게 담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70년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약간 가물가물하긴 한데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제 방영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가 해방 뒤에는 이름이 서울형무소로 바뀝니다. 서울형무소로 바뀐 다음부터는 솔직히 이제 서대문 형무소가 일제강점기의 역사다 이렇게 인식이 잡혀 있긴 하지만 역사가 이제 반만 쓰였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문 형무소가 서울형무소로 바뀐 다음에는 이제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민주 열사들을 잡아다가 이제 가두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승만 정권 때도 그랬고 이제 박정희 정권 때도 그랬고 87년에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에도 항의했던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는데요. 그 민주 독재 정권의 희생양으로 대표적인 분은 조봉환 선생님이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당을 세워서 이승만이 나왔을 때 선거에 그 정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 조봉암이 승리할 뻔하자 위협을 느꼈던 이승만은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서 조봉암을 이제 재판 하루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바로 사형을 시킵니다. 이거를 이제 사법살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봉암 선생님을 비롯해서 박정희 정권이나 뭐 전두환 정권에 항거했던 인물들이 갇혀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 3.1운동 이후에 그 독립운동의 역사지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민주정권에 항거했던 역사지로도 기록되고 기억이 되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직접 방문하면 지하에 이제 그 당시에 3.1운동에 잡혀왔던 사람들의 고문당했던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직접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그 당시에 있었던 독립열사에 대한 기분들을 좀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에 도움을 줬던 외국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딜쿠샤라는 곳은 인도에 있는 어떤 성의 이름인데 이 딜쿠샤 저택의 주인이었던 테일러 부부가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졌던 곳이 인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이제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이름을 딜쿠샤라고 지은 거죠. 이 테일러 딜쿠샤가 중요한 이유는 테일러라는 인물이 중요해서인데요. 원래 테일러는 이제 아까 서구 열강 이권 침탈이 심화되던 시기에
미국에서 금광에 대한 그 이권에 참여를 하기 위해 넘어왔던 그냥 단순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넘어왔는데 1919년에 고종이 죽으면서 장례식이 성당에 펼쳐지는 그 장면을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았던 테일러한테 특파원으로 임명을 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뢰를 하면서 테일러의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고종이 그 승하했던 이유가 일본이 이제 독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었고 그래서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3.1운동의 조짐이 살짝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잘 알고 있었던 테일러가 또 마침 세브란스 병원에서 등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랑 와이프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때가 2월이었는데 독립선언서를 3.1운동을 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일본이 이거에 대한 사실을 알고 독립선언서를 가진 이제 주범들을 찾으려고 병원을 뒤졌는데 외국인 침대 밑은 쥐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그 간호사가 이제 테일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아들 침대 밑에 숨기자라고 해서 숨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일본의 검열을 피해서 만세 운동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의 실상을 경험을 했던 테일러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립선언서를 일본으로도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동생 구두에다가 넣어가지고 보낸다든가 그리고 이제 동생한테 이거 독립선언서를 보내서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3.1운동의 참 실상을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내려서 일본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1운동의 폐해를 가장 크게 입은 곳은 제암리라는 곳인데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테일러가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자 조선 총독부에서는 외국인 사업가라고 해서 봐주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봐줄 수 없는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쫓겨나 있는 동안 이제 저택이 어느 정도 불타고 막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가보시면 이렇게 남아 있고요. 이쪽에는 사진은 없는데 한쪽 구석에 보면 딜쿠샤라고 돌 새겨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흔적을 볼 수 있고 옛날하고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현재 이제 그 당시 건축물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책을 소개를 할게요. 이거 같은 오래된 서울을 그리다 같은 책은 이제 작가가 직접 가서 그림을 그려갖고 사파로 넣기 때문에 이제 재미도 있고 사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글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을 거니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 이 책은 아까 서대문 형무소 사진을 이제 발췌한 책인데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이를테면 뭐 세종로 앞에 가면 세종대왕 상이 있는데 뭐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뭐 친일파가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계천 복원되기 전에 청계천에 뭐가 있었는지, 뭐 남산 사당이 있던 자리에 이제 그 박정희 시대 때 안기부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저는 역사학과를 다녔어요. 근데 역사학과 다니면서 직접 고고학 공부를 좀 해서 이제 탁본도 뜨고 그리고 직접 발굴도 해보고 미술사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과에서 하는 것도 있긴 했는데 이제 저는 미술사 수업이 참 재미있어서 미대에서 하는 미술사 수업도 들었고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사 수업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을 그리는 사람의 관점의 미술사랑 건축을 하는 사람의 관점의 건축사를 같이 종합을 하고 역사를 거기다 더하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책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목을 좀 키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